여보세요? 119죠?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22살 여대생은 어두운 골목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몰랐어요. 자신이 구한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일주일 후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20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학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난한 여대생과 저 남자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1월의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 정도로 차가웠어요. 주유소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22살 한지율은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없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그때였어요. 골목 한쪽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율은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깨진 유리병과 핏자국이 흩어져 있었어요.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 동네에서 이런 일에 끼어들면 좋을 게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율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냥 지나칠까? 모른 척할까? 머릿속에서 두 생각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간호학과 3학년인 지율의 눈에는 남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였어요.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의 양이 많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했죠. 안 돼. 이대로 두면 죽어. 지율은 떨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여보세요? 여기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지율은 남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지식이 자동으로 작동했죠.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머리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을 시작했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남자의 머리 위치를 조심스럽게 조정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죠.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평범하지 않은 시계가 차 있었습니다.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보통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때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지율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율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울렸죠. 버티세요. 금방 구급차가 와요. 지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눈을 감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 지율은 계속 남자 곁을 지키며 지혈을 했습니다.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남자를 확인했어요. 지율은 자신이 한 응급처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학생이 지혈 안 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잘했어요. 구급대원의 말에 지율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자가 들것에 실려갈 때 지율은 혹시 몰라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어요. 남자를 실은 구급차가 사라지고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지율은 피 묻은 손을 바라봤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제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뿌듯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을 도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지율은 몰랐습니다. 이 새벽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지율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 잠에서 덜 깬 몸을 억지로 일으켜야 했어요.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고 온몸이 무거웠죠. 하지만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장 판막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는 제대로 누워 주무시지도 못하셨습니다. 밤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시는 소리가 지율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지율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다크서클이 눈 밑을 검게 물들이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율의 아버지는 2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순직하셨습니다. 지율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죠. 그래서 지율은 아버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알았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남을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율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만나본 적 없는 아버지였지만 어딘가 닮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율은 주유소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오면 어머니 아침을 챙겼어요. 그리고 학교로 향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일했죠. 그래도 돈은 늘 부족했어요. 간호학과 등록금은 다른 과보다 비쌌습니다. 실습비에 교재비까지 더하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하지만 지율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되는 것, 그것만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대학에 도착하면 화려한 캠퍼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신식 건물들, 잘 꾸며진 정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는 학생들. 지율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풍경이었어요. 강의실로 향하는 길, 명품 가방을 든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수다를 떠는 그들의 모습이 지율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어머, 저거 한지율 아니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율은 어깨가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세린이었습니다. 같은 간호학과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죠. 그녀 주변에는 항상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는 늘 지율을 비웃었어요. 오늘도 그 점퍼네? 작년 겨울에도 봤던 것 같은데. 아, 맞다. 재작년에도 봤다. 세린의 말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지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뭐야, 진짜 3년째 같은 옷이야. 어머, 불쌍해라. 세린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지율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심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어요. 강의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됐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숫자뿐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어머니 약가, 밀린 병원비, 다음 학기 등록금.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숫자들이었어요. 지율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율은 학생 식당으로 향했어요.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골랐습니다. 3,000원짜리 국밥이었죠. 그것조차도 아까웠지만 저녁까지 버티려면 뭐라도 먹어야 했어요. 혼자 밥을 먹으며 지율은 생각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등록금도 못 낼 텐데.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이게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지율은 학교 근처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무거운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손님 중에는 친절한 분들도 있었지만 무례한 분들도 있었어요.
반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도 지율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밤 10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식당을 나섰어요. 발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죠.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가까워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지율은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율은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들으실까 봐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율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학교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죠. 오늘도 어김없이 피곤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지율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학생들이 정문 앞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죠. 다들 한쪽을 바라보며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거? 영화 촬영하나? 아니, 진짜 차봐. 저거 다 외제차야. 지율은 무심코 사람들이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학교 정문 앞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지율은 무의식적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0대, 15대, 20대. 정확히 20대의 차량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죠. 모두 같은 차종이었습니다. 번호판도 연속된 숫자였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차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거 조폭 아니야? 뭐야? 왜 우리 학교에 온 거야? 누가 큰일이라도 난 거 아니야?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지율의 귀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율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가운데 있던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이마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죠. 지율의 심장이 쿵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 새벽, 어두운 골목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 남자,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지율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지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남자는 곧장 지율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도 그 뒤를 따랐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죠. 주변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 저쪽으로 가고 있어. 누구한테 가는 거야? 저기 저 여학생 아니야? 한지율? 한지율한테 가는 거야? 지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에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지율 바로 앞에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일주일 전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의 붕대가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죠. 남자는 지율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율은 깜짝 놀랐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 뒤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인 거예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허리를 굽히는 모습. 지율은 평생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학생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지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율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깊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뇨. 그날 밤 그 골목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못 본 척 지나갔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은 달랐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직접 응급처치까지 해주셨죠. 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없었을 겁니다. 지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죠.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천무영이라고 합니다. 천무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천무영? 그 천무영? 설마 용오파? 미쳤다. 진짜 조폭 보스야? 지율의 귀에도 그 말들이 들렸습니다. 용오파, 조폭, 보스.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영은 지율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율은 얼떨결에 명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죠.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도운 거예요. 그냥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학생은 모르실 거예요. 무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무영은 돌아섰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도 일제히 뒤를 따랐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차에 탔어요. 20대의 세단이 일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율은 그 자리에 서서 차들이 떠나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엔진 소리가 울리고 차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20대의 검은 세단이 줄지어 학교를 빠져나갔죠. 차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주변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야, 방금 그거 봤어. 대박, 용오파 천무영이 직접 왔잖아. 한지율이 조폭 보스를 알아? 뭐야, 둘이 무슨 사이야?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율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지율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손에 쥔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천무영. 그 이름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주변 반응을 보니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죠. 용오파 조폭이라고? 지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남자가 조폭 보스였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지율은 서둘러 강의실로 향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율에게 쏠렸어요. 평소에는 지율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지율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냥 쓰러진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수업이 시작됐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해야 하지? 지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지율이 학생 식당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시선이 쏠렸습니다. 속닥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 애가 조폭 보스 구한 애래. 대단하다. 아니, 무섭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조폭이랑 엮이면 끝장 아니야? 지율은 밥맛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빨리 먹으려 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한지율.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세린이었어요. 세린은 친구들과 함께 지율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질투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너 아까 그거 뭐야? 조폭 보스가 직접 학교까지 찾아왔던데? 지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만 먹으려 했습니다. 야, 내가 물어보잖아. 너 조폭이랑 무슨 관계야? 세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학생들이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냥 우연히 도운 거야. 지율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연. 웃기네. 조폭 보스가 아무나 찾아와서 고개를 숙여? 분명 뭔가 있는 거잖아. 세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저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해, 한지율. 조폭이랑 엮이면 인생 끝이야. 아, 근데 내 인생은 원래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상관없으려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지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화내면 더 힘들어지는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세린은 비웃음을 남기고 친구들과 함께 떠났어요. 지율은 밥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식판을 치우고 식당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지율은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는 거야?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조폭과 연결됐다는 소문. 그게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율은 집에 돌아와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천무영, 용우파, 여러 기사들이 떴어요. 서울 강남 일대 장악한 용우파, 수장 천무영의 세력 확장 천무영, 조직, 폭력배에서 합법 사업가로 전환 시도 용우파 천무영, 뒷세계의 제왕. 지율은 기사를 읽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천무영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 전체를 장악한 거물이었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남자. 희미하게 눈을 뜨며 고마움을 담은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순간. 그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일 거예요. 조폭이라고 해서 목숨의 가치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지율은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자.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돼. 며칠 후 학생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윤 학생, 등록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학생처로 와주세요. 지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생처를 향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한지윤 학생, 이번 학기 등록금이 아직 미납 상태입니다. 벌써 2달이 지났어요. 학교 규정상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학생,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적? 그 단어가 지율의 가슴을 후볐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율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생처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벽에 기댔어요. 320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일까요? 은행 대출은 불가능했어요.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주머니 속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천무영의 명함.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지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조폭한테 도움을 받으면 안 돼. 나는 스스로 해결해야 해.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율은 몰랐어요. 누군가 이미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율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3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사흘이었습니다. 은행을 돌아다녀 봤어요. 하지만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연락해 봤지만 모두 거절했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수요일 밤 지율은 어머니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어요.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기계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지율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하얘졌죠. 아프시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끝인 걸까? 눈물이 흘렀어요. 지율은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실까 봐요. 대학을 포기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도,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다는 다짐도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지율 씨 맞으시죠?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천무영 회장님 강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지율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천무영. 그 이름을 듣자 손에 쥔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바쁘기도 하고.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으시대요. 1시간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지율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조폭을 만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학교 앞에서 한 번 만났잖아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내일 저녁 7시에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원 앞으로 나와 계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지율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낙한 이상 가봐야 할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녁 7시 병원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한지율 씨 맞으시죠? 저는 강비서입니다. 차에 타시죠. 지율은 조심스럽게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시트에서 세차 냄새가 났고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죠. 지율이 평생 타본 적 없는 종류의 차였습니다. 차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외관은 수수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조용한 분위기. 손님도 많지 않았어요. 강비서의 안내를 받아 2층 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천무영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율 씨,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무영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마의 붕대는 이제 없었습니다. 상처가 많이 아문 것 같았죠. 지율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쪽은 제 조카 천시우입니다. 저를 돕고 있죠. 안녕하세요. 천시우입니다. 시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단정한 인상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율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급 한정식 요리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지율이 평생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죠.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무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율 씨, 그날 밤 정말 고마웠어요. 지율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뇨? 무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 골목에는 사람들이 꽤 지나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못 본 척 지나갔죠. 위험해 보였으니까요. 무영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지율 씨는 달랐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 뛰어들었죠. 그것도 직접 응급처치까지 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율 씨는 모르실 거예요. 지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영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율 씨, 학교 생활은 어떠세요? 혹시 힘든 일은 없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율은 움찔했어요.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었는데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서요. 지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는 알게 됩니다. 저를 도운 은인인데 은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무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안에 등록금과 어머니 병원비가 들어있어요. 받아주세요. 지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회장님은 조폭이시잖아요. 저는 그런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우가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무영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쓸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저는 조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죠. 무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율 씨, 저도 사람이에요.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율 씨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그 은혜를 갚고 싶을 뿐이에요. 지율은 무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무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 저도 지율 씨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했고 배고팠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죠. 무영의 시선이 멀리 향했어요.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밥을 사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지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제가 힘을 가지게 되면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요. 그게 그분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영이 다시 지율을 바라봤습니다. 지율 씨, 이건 빚이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아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지율 씨가 성공하면 그때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지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님, 저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갚을 필요 없어요. 다만 지율 씨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무영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율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손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지율 씨가 저를 살려줬는 거요. 무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우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지율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강비서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지율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괜찮습니다. 지하철 타고 갈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율은 인사를 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아버지, 저 이상한 인연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지율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동시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분이 계시구나. 은혜는 꼭 갚아야 한다. 지율아.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날 지율은 학교에 가서 등록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어머니 병원비도 냈어요.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조폭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소문이 더 크게 퍼졌어요. 지율이 조폭 보스에게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었죠. 학생들은 지율을 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세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야, 한지율. 결국 조폭한테 돈 받은 거야? 대단하다. 진짜. 세린의 비웃음이 지율의 귀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지율은 참았어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율은 몰랐어요. 진짜 문제는 오세린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적은 지율뿐만 아니라 천무영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고 지율의 학교 생활은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문은 여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지율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고 오세리는 기회만 있으면 비꼬는 말을 던졌죠. 그래도 지율은 견뎠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율은 강의를 마치고 교문을 나서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낯선 남자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한지율 씨 맞죠? 지율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오태준이라고 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오태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지율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어요. 오세린의 성도 오씨였죠. 세린이 삼촌 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우리 조카 때문에 고생이 많다면서. 태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지율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바빠서요. 다음에. 지율이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팔을 잡았어요. 힘이 셌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니까. 태준은 지율을 학교 뒤편 주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지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천무영이랑 연결됐다는 소문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지율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저는 그냥 도움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도움. 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천무영이 공짜로 뭔가를 해줄 사람이 아니야. 분명 뭔가 있는 거겠지.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태준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지율은 뒤로 물러섰어요. 5년 전 천무영 그 자식이 내 땅을 빼앗아 갔어. 재개발 사업이었는데 그 자식이 끼어들어서 다 망쳤지. 나는 그 원한을 잊지 않았어. 지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상관없어. 태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당신이 그 자식이 아끼는 사람이라면 나한테도 쓸모가 있는 거지. 지율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학교를 그만두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무슨 권리로 그러세요? 지율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비웃기만 했어요. 권리? 당신은 모르나 보네.
이 학교 이사진 중에 4사람이 있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바로 제적이야. 지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생각해봐, 일주일 줄게. 태주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지율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야?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지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겨우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협박은 계속됐어요. 전화로, 문자로 지율을 압박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라고, 아니면 더 큰일이 날 거라고. 지율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수척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지율은 그 공고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한지율 학생,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으로 조사 대상. 장학금 부정 수령? 지율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 명의로 5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급히 학생처로 달려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장학금 받은 적 없어요. 한지윤 학생, 기록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건 누명이에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요. 지율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용없었어요. 담당 직원은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학생처를 나온 지율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태준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때요? 조폭 보스가 지켜준다고 안심했어요? 지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이게 당신 짓이에요? 증거 있어요?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당신 같은 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태준은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날 밤 지율은 결국 무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지율이에요. 지율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네요. 지율은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어요. 오태준의 협박, 장학금 누명, 모든 것을. 무영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시우가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삼촌, 오태준이 학교 행정 시스템을 해킹해서 한지율 씨 명의로 가짜 장학금 기록을 만들었어요. 실제 돈은 자기 계좌로 빼돌렸고요. 해킹 기록이랑 자금 이동 내역 다 확보했습니다. 무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좋아, 오태준. 이번엔 선을 넘었어. 다음 날 무영은 직접 태준을 만났습니다. 한적한 창고에서였어요. 태준은 무영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태준 씨, 5년 전 땅 문제로 저한테 원한이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무고한 학생을 건드린 건 선을 넘은 거예요. 무영이 서류 뭉치를 태준 앞에 던졌습니다.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해킹 기록, 자금 이동 내역. 이걸 경찰에 넘기면 당신은 끝이에요. 태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일 당장 학교에 가서 자백하세요. 그리고 한지율 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다음 날 태준은 학교에 나타나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장학금 기록을 조작했다고, 한지율을 모함했다고. 태준은 경찰에 신고됐고 즉시 구속됐어요. 오세린도 삼촌의 범죄에 충격을 받아 자퇴했습니다. 학교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한지율 학생에 대한 의혹은 모두 무고였음을 밝힙니다.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율은 결백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 무영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율 씨, 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무영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지율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영이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무영과 소방관 복장을 한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죠. 지율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소방관 복장의 남자. 그건 사진으로만 봤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네, 한동수 씨, 지율 씨 아버지분이에요. 지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회장님이 아버지를 아세요? 알았죠. 아니, 정확히는 동수 씨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무영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불량배였어요. 어느 날 밤 창고에서 자다가 화재가 났어요. 연기에 갇혀서 죽을 뻔했죠. 그때 소방관 한 분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분이 동수 씨였어요. 지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동수 씨는 저를 챙겨주셨어요. 밥도 사주시고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결국 이 길을 선택했어요. 무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 씨는 실망하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동수 씨가 순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제가 가면 유가족에게 피해가 될까봐. 무영이 지율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동수 씨 딸이 저를 구해준 거예요. 지율 씨,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지율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지율 씨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뛰어드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동수 씨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지율 씨를 지키고 싶어요. 그게 동수 씨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율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대신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영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지율 씨,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저한테 기대도 괜찮아요. 그날 밤 지율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지율아, 내 아버지가 그런 인연을 남기셨구나.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주고 있나 봐.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25년 후에 저를 살린 거예요. 지율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지율의 대학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세린도 오태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지율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학생들은 지율을 조심스럽게 대했죠. 어머니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지율을 시험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율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지율 씨죠?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지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뛰었습니다. 병원까지 정신없이 달렸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지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의사가 지율을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 판막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판막 교체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그러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수술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지율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듭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해서 약 1억 2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1억 2천만 원. 지율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수술해야 하나요? 한 달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율은 어머니 병실 앞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어떻게 해야 하지? 1억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며칠 동안 지율은 방법을 찾아다녔어요. 은행을 돌아다녔지만 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그 큰 돈을 빌려줄 수 없었죠. 지율은 점점 지쳐갔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지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생겼죠. 어느 날 밤 지율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없는 깜깜한 하늘이었죠.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를 살릴 수가 없어요. 지율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지율 씨? 고개를 들어보니 시우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시우 씨, 어떻게 여기를... 삼촌이 지율 씨 어머니 소식을 들으셨어요. 제가 문병 왔습니다. 시우가 지율 옆에 앉았어요. 지율 씨, 왜 삼촌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삼촌이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지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를 잃을 순 없잖아요. 시우의 말이 지율의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삼촌한테 연락하세요. 삼촌은 지율 씨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세요. 지율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무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지율이에요. 지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무영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율 씨,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무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지율을 보자마자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혼자 견디느라 힘들었죠? 지율은 그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지율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예요. 무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무영은 즉시 수술비를 해결했어요. 1억 2천만 원을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를 섭외했죠. 며칠 후 어머니의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지율은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무영과 시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율은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지율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율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영이 지율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 됐네요. 지율 씨, 수술 후 어머니는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겼고 2주 후에는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무영이 병문안을 왔어요. 어머니는 무영을 보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동수 형이 저를 살려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어머니가 무영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지율이 아버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회장님도 그런 분이시네요. 무영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어머님.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율은 간호사가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도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죠. 그리고 지율은 무영이 설립한 의료재단에 입사했어요. 처음에는 간호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병원 경영에 대해 배워나갔습니다. 무영은 지율의 능력을 인정했고 더 큰 기회를 주었죠. 몇 년이 더 지나 지율은 의료재단의 이사가 됐습니다. 무영은 완전히 합법적인 사업가로 전환했어요. 용호파는 해체됐고 대신 의료재단과 복지사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느 봄날 지율과 무영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어요.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지율은 묘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무영도 묘 앞에 꽃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수 형. 형 딸이 훌륭하게 자랐어요. 형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고 해요. 형이 바랐던 것처럼요. 두 사람은 한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내려왔습니다. 회장님, 네. 지율 씨. 회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지율 씨 덕분에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무영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 지율은 생각했어요. 25년 전 소방관 한동수가 화재 현장에서 불량배를 구했습니다. 25년 후 그 불량배는 은인의 딸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 딸은 이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죠.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 후 지율은 가난한 간호학과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율은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갚을 수가. 조건 없어요. 지율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당신이 성공하면 그때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율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회장님이 저한테 바랐던 거구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날 저녁 지율은 무영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회장님, 오늘 후배 한 명을 도와줬어요. 그래요? 잘했네요. 회장님 덕분에 배웠어요. 진짜 은혜를 갚는 방법을요. 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율 씨, 세상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율은 더 이상 가난한 여대생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조폭이었던 무영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부유했던 오세린과 오태주는 타인을 짓밟는 악한 사람들이었죠. 때로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예요. 지율은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작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